ROE, ROA는 상대적인 거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죠? 결국에는 절대적인 내가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DCF 영상이 있었죠, 그죠? 이 DCF 영상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 바로 DCF, 즉 현금 흐름을 합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오늘의 현금이 미래의 현금보다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인을 해서 더하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출 2013년에서 우리가 지금 2019년까지의 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요거를 우리가 꾸준히 매출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그냥 이거 1, 2, 3, 4, 5, 6, 7 이거 평균 내요. 가중 평균 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 합리적인 방식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냥 저희는 이번 쉬운 방식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투하자본도 우리가 이렇게 구해요. 자, 투하자본 어떤 거죠? 영업용 운전자산하고 순유형 자산이 증가하면 아까 말했듯이 영업용 자산하고 순유형 자산이 증가하면 결국 내가 현금을 이렇게 벌어들이면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영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쨌든 미래의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가려면 요 현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번에 ROIC를 계산했던 것처럼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부분도 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저씨, 감가상각비 어디 갔어요?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싹 다 녹아 있습니다. 그거는 다트에 보면 나오지만 판매비 관리비에 일반 판매비, 일반 관리비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거냐? 영업이익에서 그죠?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 있죠? 영업용 운전자산하고 순유형자산을 더한 투하자본을 빼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근데 요건 뭐다? 요거는 아까 ROE의 개념이 아닌 ROA의 개념의 현금 흐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쭉 구하게 됩니다. 쭉 구합니다. 이렇게. 쭉 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채권자 귀속분, 즉 이게 이제 이자죠. 단기 차입금 이자를 빼면 이게 주주의 몫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
제가 이제 계산한 거는 그냥 6년치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12년치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기속분과 주주 기속분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냥 이 현금 흐름을 싹 다 더하면 12년 동안 영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속이 된다면 이 정도 주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DCF 방식이고요. 지금 ROE와 ROA 같이 상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저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일단 DCF 방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이 현금 흐름을 싹 다 합한 것이 이 내 주주의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죠? 모든 돈을 배당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배당을 줬던 옛날에 이 현금 흐름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줬는지 역 계산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그거 역시 좀 괜찮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배당 예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인 회사의 가치를 구하는 거고 ROA나 ROE의 방식은 결국에는 어떤 회사가 더 좋지, 어떤 회사가 더 괜찮지 라는 그런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결국 DCF 방식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요 가정에서 그죠? 이렇게 이런 가정을 두고 그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금 흐름 계속 증가하지만 미래 현금의 가치는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 18%를 주기도 하고 10%를 주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미래에 있을 현금은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그걸 싹 다 더하면 그죠? 우리 주주의 몫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모든 현금 흐름의 기속분은 그죠? ROE의 방식이 되는 거고 채권자의 것은 이제 ROA의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제철 하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 여기서 편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DCF 방식을 지금 이제 본 건데 엑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지금 엑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쪽이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죠? 이쪽이 히스토릭한 부분이고 이쪽이 6년치 예상, 이쪽 6년치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 DCF 동부제철 사례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플로우가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동부제철이라는 회사
요거는 우리가 그죠? 예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거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동부제철이라는 회사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밑에 동부 특수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어쨌든 야, 언제 팔렸지? 언제 풀렸지? 아, 보세요. 유형 자산이 감소했구나. 아하, 여기랑 여기 사이에 2013년 그죠? 사업년도에 얘가 팔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ROIC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단 이 순유형 자산이 늘지 않는구나. 그죠? 우리가 요거를 지금 확인한 겁니다. 순유형 자산이 안 느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 회사가 한번 어떤 사업부 매각이 있었고, 자, 사업부 매각이 있었고, 그죠? 여기서부터 내실을 다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는 ROE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ROE가 얼마일까? 그래서 ROE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구나. 근데 ROE는 플러스가 아닌데 지금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네. 영업이익은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차이 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다. 아하, 이게 이자 비용이구나. 이자 비용이구나. 이 회사는 아까 말한 대로 동부 특수강이라는 걸 하면서 빚이 늘었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있지만 영업적으로는 나쁘지 않네. 지금 영업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 보이죠? 영업적으로는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ROE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떻죠? 지금 동부그룹에서 그죠? 뉴스를 보니까 동부그룹에서 KG그룹이 인수를 했어. 그래서 KG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KG그룹이 3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한대. 그리고 이 회사는 뭐도 했죠? 유중도 하고 감자도 했죠. 아하, 그렇구나. 회사에 현금이 유입이 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ROE는 별 의미가 없네, 이 회사에서. 왜 그렇죠? 바로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자를 줄일 수도 있고 내 자본 보세요. 지금 내 자본이 지금 128만이에서 이 지금 단위가 다 100만 원입니다. 해서 5만, 2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자본이 엄청 줄었어요.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자기 자본에서 지금 이런 자기 자본에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원래는 회사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지금 주식 한 주 자체가 지금 한 주 자체가 원래 회사 요만큼 갖고 있었던 건데 그죠? 한 주당 그죠? 내가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ROE는 별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감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뭘 비교할까? 다른 회사랑 동부제철이랑 다른 철강회사를 비교하려면 ROA가 좋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OA를 동부제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얘는 2%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3%나 이 정도 나오는구나. 포스코 강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아하, 결국 동부제철이라는 회사는 영업적으로도 괜찮고 지금 수익도 나고 있지만 이 사이에 어떤 거냐, 비수익성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빚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거죠? 부채가 너무 과다한데 이 부채가 그죠? 영업적으로는 쓰이지 못한 거니까 ROA가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부채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더 만들어냈다면,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영업이익을 더 만들어냈다면 ROA는 마이너스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ROA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비수익성인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내 가지고 아까는 말했듯이 이렇게 제철소를 지어서 이걸로 돈을 벌면 당연히 이자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ROA는 플러스가 나요. 그죠? 하지만 ROA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아주 좋지 않은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부제철의 시나리오를 짜볼게요. 자, 야, 이렇게 보니까 그지?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네? 매출이 감소하네? 그러면 야, 매출 마이너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뭐 0.59% 지금 이렇게 해 라고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재투자율이라는 게 지금 나왔죠. 재투자율. 자, 재투자율은 뭐냐?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내고 요거에 그죠? 얼마만큼을 내가 다시 투자하느냐 라는 게 될 겁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재투자율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재투자는 결국 이렇게 이익이 발생을 하면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동부제철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워낙에 재무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재투자 자체가 안 됐죠. 그죠? 그러면 회사가 만약 어, 이익이 발생한다면 재투자를 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종이 가장 비슷한 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약간 열연에 가깝습니다만, 이 냉연하는 회사 중에서는 포스코 강판이 나름 냉연 강판이 많으니까 그럼 포스코 강판을 우리가 보고 재투자율을 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포스코 강판에 이게 재투자율을 우리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내서 요거를 동부제철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회사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투자율을 정하고 투하자본도 우리가 이렇게 넣는 거죠. 영업 이게 증가하는 만큼 투하자본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을 쭉 계산을 쭉 하는 겁니다. 계산을 쭉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현금 흐름을 날 수가 있고, 이 현금 흐름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죠? 현금 흐름을 이제 시간에 대한 이 비율로 할인을 하고요. 시간에 대한 비율로 할인해서 이걸 더한 다음에 그죠? 더한 다음에 여기서 채권자 거를 빼면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금 흐름의 합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에서 우리가 부채를 빼는 거예요. 부채를 빼고 이거를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넷 에셋 밸류, 아까 ETF에서 저번에 ETF에서 했죠. 넷 에셋 밸류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보세요. 동부제철의 주식은 잘 봐줘도 4,599원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렵게 가야 돼요. 자, 회사가 그죠? 그러니까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동부그룹이 2019년 9월에 인수를 완료했죠. 2019년 9월에 인수를 완료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1년을 더 해보죠. 자, 아까는 우리가 그냥 동부그룹에 있을 때의 그냥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거의 대주주였죠. 그때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부그룹이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이 구조조정을 한 이후부터의 실적을 4분기를 더해서 1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이 정도고 그죠? 영업이익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내가 넣을게요. 왜? 이렇게 지금 그 KG그룹이 동부제철이라는 회사를 어쨌든 뭐 구조조정을 하든 뭐 체질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해서 빚 갚는 거는 뺐어요. 영업적으로만 이렇게 바꿔놨더니 지금 벌써 2019년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여기 크로스 레퍼런스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효과만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 증가율 이거 구해야 되죠. 매출 얼마만큼 증가할까 하면 그냥 아까 전에 비슷한 회사 우리가 찍었죠. 포스코 강판. 그죠? 그거의 매출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안 쓸 거예요. 포스코 강판의 2.01%. 왜냐하면 정상적인 회사잖아요, 그죠? 동부제철은 워크아웃도 들어갔고 산업은행에 그죠 거의 뭐 반좀비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 지금 상장 회사와 가장 비슷한 그 회사를 찾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쭉 계산을 할 겁니다. 쭉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12년치를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하냐? 그냥 동부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요걸 구할게요. 5.43%딱 더했습니다. 5.43%죠. 그럼 계속 우리가 뭐 나아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5.43%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요. 영업이익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세금이 이제 40%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얼마로 계산을 했죠? 네, 맞네요.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해놨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쭉 더하는 거예요. 쭉 더해. 그거를 우리가 쭉 더해가지고 어떤 것이 되냐? FCF가
그래서 요 FCF를 다시 현재 가치 계수로 우리가 나눠서 그걸 싹 더합니다. 싹 더하니까 이렇게 49만 6,236원이 나왔어. 그죠?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정을 할 겁니다. 바로 이쪽인데, 아까 우리가 부채 총계가 이랬어요. 그죠? 부채 총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부그룹이 3천억을 투하했죠. 투하해서 빚만 갚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빚만 갚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했어요. 야, 줄었다. 빚. 그죠? 그리고 동부제철이 아까 이전에 우리가 그냥 깡으로 DCF 방식을 했을 때 지금 차입금하고 여기 감사보고서상 이자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17.91%. 자, 만약에 우리가 그죠, 회사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그죠, 회사에 현금을 투입을 하면 가장 이제 이자가 높은 것부터 먼저 갚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이자가 높은 그 채권부터 당연히 갚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고 그냥 평균을 내서 17.91%로 치고, 우리가 17.92%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3천억을 투하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채권자 기속본에서 까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까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까져 있죠. 그만큼 17.91%만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부채에서 자산을 빼고 거기서 미래 현금 흐름에서 내가 채권자 기속 흐름을 빼면, 그죠, 주주의 귀속분 6년치 12년치가 나오고, 요거를 총 주식수로 갖다 때려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면, 아하, 결국 DCF 방식을 일단 이용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그죠, 산업의 특성하고 어떤 재무적인 거하고, 그죠, 그리고 경쟁 기업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어떻다, 아하,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동부제철은 실적 요거 가지고 계산했을 때 요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원 좀 되겠지만, 여튼 이런 걸 계산을 내가 해놓으면 이게 8,000원일 때는 아주 부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조건 12,000원 간다. 그거는 이거 없이 또 여기서 더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요거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내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보세요. 현대제철 보세요. 자, 현대제철 지금 44,700원인데 이런 식으로 내부를 구하면 154,000원이에요. 자, 야, 이거 존내 싸다. 엄청 싸다. 이거 사야 된다. 근데 왜 아닐까요? 자, 보세요. 똑같이 그냥 요렇게 내가 구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주주하고 채권자를 빼서 미래 영업 현금 흐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 만들고, 그거를 내가 영업 현금 흐름에 더해서 주주 기속분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44,700원. 근데 현재 주가는 44,700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싸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바로 이거죠.
현대제철이라는 회사의 영업은 현대제철 회사의 영업은 현대제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 고객사인 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사의 성장은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 즉 이 두 회사 차의 매출하고 그죠? 매출하고 이 매출 원가 그리고 원가율 요거에 따라서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할 때는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회사나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에 너무 매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끊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부제철 우리가 시나리오 이렇게 합리적으로 짜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예로 그냥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DCF 방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산 능력 같은 거 차트로 만드셔가지고 어디로 팔리는지 어떤 걸 팔리는지 또 이게 매출처가 다양한지 그 의존도는 어떤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고 DCF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DCF 방법에 대한 실습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포스코 강판 한번 볼게요. 포스코 강판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한번 보시죠. 네. 왜 17,800원일까요? 바로 이거죠. 여기가 지금 좀 가동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출이 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좀 공장에 버텨줄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제철소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캐파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듯이 이렇게 쫙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동철이는 이 캐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괴리가 없고요. 이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는 이제 A 프렘하고 어 뭐냐 악셀로비탈 그것처럼 음, 여기서 스핀오프 된 회사라 가지고 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캐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리기 전에 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만들어 보면 이걸 뭘 넣어야 되고 뭘 빼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한 번 만들면 만들기는 쉽거든요. 포스코 그냥 포스코당 계산해 보면 이게 주가 26만 천인데 59만 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네, 별도 재무제표를 했죠. 그죠? 별도. 예. 별도 재무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포스코 밑에 어떤 게 있어요? 돈 안 되는 거 엄청 많잖아요.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캠텍, 그죠? 이런 게 많죠. 돈 안 되는 거 한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주식을 사면 이거를 다 같이 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포스코라는 회사의 영업 가치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계속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결국에 실질적인 이 주식은 26만 천 원에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건데 다만 이걸 구하는 이유는 그죠?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ROE랑 ROA를 비교해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회사가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현금 흐름표도 구하고 DCF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히타치 이런 거 지금 구하면 자 외국 회사들 네, 목표 주가 그러니까 목표 주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여러분들은 지금 리포트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리포트만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해보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바꿔보는 이런 걸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바꾸면서 야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야 매출이 줄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매출 이거 0%를 찍어서 넣어서 그냥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뭐 내가 차입 이자율을 좀 바꾸면서 야 차입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 조건을 이제 외부 경제나 내부 사정에 맞춰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특수 매출처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룹이 많으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이제 히타치 메탈이에요. 히타치 금속, 히타치 금속을 보시고 있어요. 제가 히타치 금속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보세요. 저 지금 보이세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0.1로 때려버리면 0.1로 하면 된다. 10% 10%로 하면 이게 회사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지우는 거예요. 히타치 금속을 가지고 내가 계산해. 야 이거 1000% 된대. 아 이거 참 제가 이걸로 잘 못합니다. 0.1 그럼 되죠. 이게 지금 오류가 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걸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어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엑셀 팔게요. 엑셀 이거 10만 원. 사실은 아니고 이거 업종별로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카테고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은 이렇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걸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 결국
우리는 결국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이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 그 자체만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국 회사, 요 회사는 아페람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아페람. 지금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거의 들어맞아요. 지금 아페람 아마 거래가가 지금 아페라 APERAM인데 지금 요 우리가 모델로 계산했어요. 했더니 가격이 얼마죠? 네, 가격 36.5예요. 그죠? 괴리가 크지 않습니다. 괴리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라고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0으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평균으로 놓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역으로 이제 또 뭐 배당 얼마 나올지 또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개년 배당 예상도 할 수 있고 12년간 배당 예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산정인 거고 그 목표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계속 내가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시장 상황이나 이런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뭐 뭐 내가 이제 이런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이 회사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도 할 수 있고 뭐 채권이 이제 흥행했을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가격을 추측하는 게 아니고 목표 가격대를 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평가 고평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제 더 뭐라 해야 되지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식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는 것 되는데 분기는 더 어렵겠죠? 분기는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분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도로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하면 돼. 가정을 해가지고 하면 돼. 막 회사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목표 주가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굉장히 저는 괜찮은 뭐라 해야 되지? 이그젠플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재투자율 같은 것도 업종 평균 맞췄고요. 비슷한 친구들 맞췄고 지금 토화 자본 이런 것도 내가 퍼센테이지로 내가 맞춰냈으니까 재투자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추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결국 이거의 원칙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균 할인율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한 10%에서 8% 정도 한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어느 걸 본다? 요 데이터는 DCF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한 거.
그죠? DCF 유튜브 그거 보면 이게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철강 요거 업종별 비교까지 오늘 하면은 아마 님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뭐 철강 다 할까요? 철강 다 하면은 내가 뭐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차피 이거 갖고 내일 또 어차피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의 그 실습 자료니까 요거 갖고 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ROE, ROA, ROIC 이거는 상대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업황을 분석을 하는 거지. 업종의 특징 같은 거를 완전히 이제 알고 이제 이게 주식 같은 거를 살 때는 결국에는 내가 직접 손으로 이걸 이 목표 주가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처럼 지금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를 지금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는 물론 더 이제 더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고 더 어드밴스적인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게 어떤 의의가 있냐고 하면은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랑 똑같은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가정하는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엔- 내가 얼마나 낙관적인지 내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이 주식을 보는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막 뭐 어떤 게 유망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유망하다라고 치고 여기서 매출 증가를 쭉 쳐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